하루는 계속된다는 것에 대하여. 사람이 떠난 뒤 가장 먼저 돌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철학이 아닙니다. 의미도 아닙니다. 결론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돌아오는 것은 일상입니다. 아침이 옵니다. 배가 고픕니다. 화장실에 가야 합니다.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먼저 돌아옵니다. 누군가 떠났어도 아침은 옵니다. 슬픔이 끝나지 않았어도 해는 뜹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루는 시작됩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났는데 세상은 그냥 계속됩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해는 여전히 뜨고 집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길을 걷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처음에는 이것이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이 너무 무심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큰 슬픔이 있는데 왜 세상은 그냥 계속되는가? 왜 시간은 멈추지 않는가?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알게 됩니다. 세상이 무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라는 것을. 시간이 멈추지 않는 것이 잔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일상이 돌아오는 것은 치유가 아닙니다. 회복도 아닙니다. 다만 삶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되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야 합니다. 슬퍼도 밥은 먹어야 합니다. 먹고 싶지 않아도 먹어야 합니다. 안 먹으면 쓰러지니까요. 처음에는 이것이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무슨 의미로 밥을 먹는가? 무슨 의미로 하루를 사는가? 그런데 의미가 없어도 밥은 먹게 됩니다. 이유가 없어도 하루는 살게 됩니다. 문을 열어야 합니다. 닫혀있던 문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사람을 만나나? 어떻게 일을 하나? 어떻게 웃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게 됩니다.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게 됩니다. 해야 하니까 하게 됩니다. 정약용도 그랬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형을 잃었습니다. 자리를 잃었습니다. 동료들을 잃었습니다. 자유를 잃었습니다. 유배지로 떠나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았습니다. 계속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위대한 철학으로 살았을까요? 숭고한 이상으로 버텼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일상으로 살았습니다. 하루하루로 살았습니다. 그의 유배지 기록을 보면 거창한 철학이 없습니다. 숭고한 이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매우 일상적인 기록들입니다.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날씨가 어땠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읽었는지, 이런 기록들입니다. 그는 한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했다. 밥을 먹었다. 책을 읽었다. 그것이 하루였다. 여유당 전서 제21권 유배지 서간 중. 이 문장에는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어떤 철학도 없습니다. 다만 하루가 있을 뿐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다. 세수를 했다. 밥을 먹었다. 책을 읽었다. 그것이 하루였다. 이것이 유배지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의미심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들이 모여서 18년이 되었습니다. 18년의 유배 생활. 6570일. 하루하루가 모여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 무엇을 배우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루를 살았습니다. 오늘을 살았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만 살았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른다. 다만 오늘 할 일만 안다. 다산신문집 권육, 유배 시절 기록. 이 문장도 천천히 읽어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른다. 정약용은 미래를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 유배가 끝날지 몰랐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복권될지 안 될지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다만 오늘 할 일만 안다. 그러나 오늘은 알았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오늘 일어나야 한다는 것. 오늘 밥을 먹어야 한다는 것. 오늘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 오늘 글을 써야 한다는 것. 이것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했습니다. 오늘만 살았습니다. 미래를 계획하지 않고 오늘만 살았습니다. 이것이 유배지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됩니다. 큰 슬픔 이후에 미래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음 달을 계획할 수 없습니다. 내년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만 삽니다. 오늘 하루만 버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일상은 강요가 아닙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일상은 그냥 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상은 옵니다. 아침은 옵니다. 배는 고픕니다. 잠은 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일상이 돌아오는 것이 미안하게 느껴집니다. 슬퍼해야 하는데 배가 고픈 것이 미안합니다. 슬퍼해야 하는데 잠이 오는 것이 미안합니다. 슬퍼해야 하는데 웃게 되는 것이 미안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게 됩니다. 슬픔과 배고픔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슬픔과 잠은 함께 올 수 있습니다. 슬픔과 웃음도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슬픔을 배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삶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웃었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이야기하며 웃었을 것입니다. 책을 읽다가 흥미로운 구절을 발견하고 웃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형에 대한 슬픔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좌절을 잇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삶이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슬픔이 있어도 삶은 계속됩니다. 슬픔이 사라지지 않아도 일상은 돌아옵니다. 이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남편을 잃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자고 싶지 않았는데 잠이 들었고 아침에 눈을 뜬 것입니다. 일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먹고 싶지 않았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할머니는 이것이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큰 슬픔이 있는데 왜 몸은 계속 작동하는가? 왜 배가 고프고 왜 잠이 오고 왜 화장실에 가야 하는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삶이라는 것을, 슬픔이 있어도 몸은 계속된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날 할머니는 밥을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떠났는데 내가 맛있게 먹어도 되나? 그런데 다시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원했을 것이라고. 내가 밥을 먹는 것을, 내가 살아가는 것을. 할머니는 그날부터 죄책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떠났어도 나는 산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슬픔이 있어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남편을 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을 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삶과 슬픔이 함께 간다는 것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정약용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형에 대한 슬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정치적 좌절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있어도 밥을 먹었습니다. 슬픔이 있어도 책을 읽었습니다. 슬픔이 있어도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슬픔과 일상이 함께 갔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삶과 함께 간다. 여유당 전서 제열 9권 형을 추모하는 글 중. 이 문장은 위로가 아닙니다. 슬픔이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픔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다만 삶과 함께 간다. 그런데 삶은 계속됩니다. 슬픔을 안고 삶은 계속됩니다. 슬픔과 함께 하루는 계속됩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발견한 진실이었습니다. 슬픔을 없앨 수 없지만 슬픔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
슬픔이 사라지지 않아도 삶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슬픔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슬픔이 사라지면 그때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슬픔은 끝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평생 살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슬픔과 함께 살면 됩니다. 슬픔을 안고 살면 됩니다. 슬픔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슬픔과 함께 하루를 살면 됩니다. 일상은 슬픔을 지우지 않습니다. 일상은 슬픔을 치유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상은 슬픔 옆에 존재합니다. 슬픔과 나란히 존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세수하는 것, 밥 먹는 것, 이런 일상들이 슬픔 옆에 있습니다. 슬픔이 없어지지 않아도 일상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일상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의미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살게 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매일 같은 일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세수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저녁에 산책했습니다. 밤에 잠들었습니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이것이 의미 있었을까요? 유배 중인 사람이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유배.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매일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했습니다. 의미가 없어도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것. 그것이 삶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매일 같은 길을 걷습니다. 아침 산책길입니다. 50년 동안 걸었던 길입니다. 아내와 함께 걸었던 길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떠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그 길을 걷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 없이 그 길을 걷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는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걷고 있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길이었습니다. 50년 동안 걸었던 길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걸으면서 울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이 길이 슬펐습니다. 그런데 걸었습니다. 슬퍼도 걸었습니다. 울면서도 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슬픔과 산책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아내가 없어도 이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가 없어도 하루는 계속된다는 것을.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매일 그 길을 걸었습니다. 슬퍼하면서도 걸었습니다. 아내를 그리워하면서도 걸었습니다. 그것이 할아버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슬픔과 함께하는 일상. 일상은 슬픔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슬픔 대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슬픔 옆에 자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이 돌아온다고 해서 슬픔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도 슬픔은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슬픕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슬픕니다. 사람을 만나면서도 슬픕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됩니다. 슬픔이 있어도 밥을 먹어도 됩니다. 슬픔이 있어도 길을 걸어도 됩니다. 슬픔이 있어도 사람을 만나도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웃들과 이야기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슬픔이 있었지만 사람을 만났습니다. 좌절이 있었지만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한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혼자 있으면 슬픔이 깊어진다. 그래서 사람을 만난다. 슬픔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슬픔과 함께 살기 위해서이다. 정약용 서간문 1812년 기록. 이 문장은 솔직합니다. 혼자 있으면 슬픔이 깊어진다. 정약용도 혼자 있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다릅니다. 슬픔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슬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은 여전히 있습니다. 슬픔과 함께 살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슬픔과 함께 살기 위해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슬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 사람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슬픔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약용의 태도였습니다. 슬픔을 없애려 하지 않는 태도, 슬픔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 다만 슬픔과 함께 사는 방법을 찾는 태도.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됩니다. 슬픔을 없앨 수 없습니다. 슬픔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슬픔이 있어도 밥 먹는 법, 슬픔이 있어도 사람 만나는 법, 슬픔이 있어도 하루 사는 법,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의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일상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일상은 교훈이 아닙니다. 다만 일상은 연습입니다. 슬픔과 함께 사는 연습.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연습입니다. 매일 밥을 먹는 것이 연습입니다. 매일 사람을 만나는 것이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하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완전히 편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정약용도 처음에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유배지 생활이 낯설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하다 보니 조금씩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슬픔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슬픔과 함께 사는 것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는 유배 후반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는 이 삶에 익숙하다. 슬픔도 고독도 모두 익숙하다. 다산시문집 권팔 유배 15년차 기록. 이 문장에는 체념이 없습니다. 포기도 없습니다. 다만 익숙함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삶에 익숙하다. 15년을 살았으니 익숙해졌습니다. 슬픔도 고독도 모두 익숙하다. 슬픔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고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익숙해진 것입니다. 슬픔과 함께 사는 것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하루를 사는 것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는 것.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슬픔이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견딜 수 없었던 일상이 시간이 지나면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강해져서가 아닙니다. 익숙해져서입니다. 매일 반복하다 보니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잃었습니다. 처음 1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2년 차에는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맛은 없었지만 먹었습니다. 3년 차에는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깊지는 않았지만 잤습니다. 4년 차에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편하지는 않았지만 만났습니다. 이것이 회복일까요? 아닙니다. 슬픔은 여전히 있습니다.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익숙해진 것입니다. 슬픔과 함께 사는 것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슬픔이 있어도 밥 먹는 것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슬픔이 있어도 하루를 사는 것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아들 없이 삽니다. 슬픔과 함께 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됩니다. 완전히 괜찮아진 것은 아니지만 삽니다. 의미를 찾은 것은 아니지만 삽니다. 다만 삽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정약용도 의미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유배를 가야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았습니다. 의미를 찾지 못했어도 살았습니다. 대답을 얻지 못했어도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의미를 찾지 못해도 하루는 산다. 그것이 삶이다. 여유당 전서 제열 7권 잠록 중. 이 문장은 체념이 아닙니다. 의미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의미를 찾지 못해도 하루는 산다. 의미가 없어도 삶은 계속됩니다. 대답을 얻지 못해도 아침은 옵니다. 해결되지 않아도 하루는 시작됩니다. 그것이 삶이다.
그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의미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는 것. 대답을 얻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는 것. 우리는 의미를 찾고 싶어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대답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대답은 오지 않습니다. 의미는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기다려야 할까요? 의미를 찾을 때까지 삶을 멈춰야 할까요? 아닙니다. 의미가 없어도 삽니다. 대답이 없어도 하루를 삽니다. 그것으로 됩니다. 일상은 의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침은 의미 없이 옵니다. 배고픔은 이유 없이 옵니다. 잠은 질문 없이 옵니다. 일상은 그냥 옵니다. 우리가 준비되었든 안 되었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상은 그냥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상을 삽니다. 의미를 찾지 못했어도 삽니다. 대답을 얻지 못했어도 삽니다. 정약용은 18년 동안 유배지에서 살았습니다. 18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났습니다. 매일 밥을 먹었습니다. 매일 책을 읽었습니다. 매일 글을 썼습니다. 의미가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의미를 찾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8년이 지나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의미가 없어도 하루는 산다는 것을, 대답이 없어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의미를 찾는 것을 멈췄을 것입니다. 다만 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왜라고 묻습니다. 무엇을 위해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묻는 것을 멈춥니다. 의미를 찾는 것을 멈춥니다. 다만 삽니다. 오늘을 삽니다. 하루를 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일상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세수하는 것, 밥 먹는 것, 옷 입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다. 철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 일상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거창한 의미가 아니라 작은 일상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큰 목적이 아니라 작은 행동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정약용의 하루도 그랬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책 읽고 글 쓰고 산책하고 잠드는 것. 그것이 하루였습니다. 500권의 책을 쓴 위대한 학자의 하루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하루였습니다. 우리의 하루도 그렇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위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상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됩니다.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됩니다.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됩니다. 의미 없는 하루들이 모여서 삶이 됩니다. 정약용의 18년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모여서 18년이 되었습니다. 의미 있는 하루가 아니라 그냥 하루들이 모여서 18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8년 동안 500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위대한 계획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쓰다 보니 500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거창한 계획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로 만들어집니다. 의미 있는 선택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상으로 쌓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거창한 내일이 아니라 작은 오늘이 중요합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하루만 살아도 된다.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온다. 다산시문집 권십 일기 중. 이 문장은 무책임이 아닙니다. 내일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살아도 된다. 오늘만 생각해도 됩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달을 계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만 살면 됩니다.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온다. 내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옵니다. 준비하지 않아도 아침은 옵니다. 계획하지 않아도 하루는 시작됩니다. 그러니 오늘만 살면 됩니다. 이것이 유배지에서 정약용이 배운 지혜였습니다.
큰 미래를 계획하지 않고 작은 오늘을 사는 지혜.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지혜. 우리도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슬픔 이후에 큰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미래를 그릴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만 삽니다. 오늘 하루만 버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도 옵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아도 옵니다. 그러니 오늘만 살면 됩니다. 하루는 길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이 하루입니다. 그 정도는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는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슬퍼도 오늘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오면 또 하루를 삽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일주일이 지나 있습니다. 일주일을 살다 보면 어느새 한 달이 지나 있습니다. 한 달을 살다 보면 어느새 1년이 지나 있습니다. 정약용도 그렇게 18년을 살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18년이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18년을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루를 살았을 뿐인데 18년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삽니다. 처음부터 평생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를 삽니다. 오늘을 삽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흘러 있습니다. 어느새 1년이 지나 있습니다. 어느새 몇 년이 지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일상 속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잠을 자고, 매일 똑같습니다.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의미 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복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정약용도 매일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18년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지루했을까요? 의미 없다고 느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500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특별한 날에 쓴 것이 아니라 평범한 날들에 쓴 것입니다. 영감이 있는 날에만 쓴 것이 아니라 영감이 없는 날에도 쓴 것입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500권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날들로 만들어집니다. 극적인 사건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순간들로 쌓입니다. 그래서 일상이 중요합니다.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똑같아도 중요합니다. 지루해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새벽 5시. 6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나느냐고 물으면 할아버지는 모릅니다. 그냥 일어납니다. 몸이 기억합니다. 60년 동안 반복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일어나서 세수하고 물을 마시고 산책을 갑니다. 매일 똑같습니다. 60년 동안 똑같습니다. 이것이 의미 있을까요? 할아버지에게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다만 합니다. 매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할아버지의 삶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것이 삶입니다. 의미를 찾지 못해도 그것이 삶입니다. 그냥 반복되는 일상. 그것이 삶입니다. 정약용의 삶도 그랬습니다. 특별한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 18년 동안 특별한 일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대부분은 평범한 날들이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날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날들이 모여서 정약용의 삶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날들이 아니라 평범한 날들이 그의 삶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특별한 날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날들입니다.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날들입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날들이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그래서 평범한 날도 중요합니다. 특별하지 않은 오늘도 중요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글도 천천히 마무리될 시간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상에 대해, 반복에 대해, 하루에 대해, 그리고 이제 알게 됩니다. 슬픔 이후에도 하루는 옵니다. 의미를 찾지 못해도 삶은 계속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일상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특별해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미를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하루를 살면 됩니다. 오늘을 살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하루를 보내고 잠들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약용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창한 목표 없이 하루를 살았습니다. 특별한 의미 없이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미를 찾지 못해도 됩니다. 다만 하루를 사시면 됩니다. 오늘을 사시면 됩니다. 슬픔이 있어도 하루는 사셔도 됩니다. 의미가 없어도 오늘은 사셔도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는 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침은 옵니다. 우리가 준비되었든 안 되었든 하루는 시작됩니다. 아무 의미 없이도 사람은 살아갑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도 일상은 계속됩니다. 거창한 목표 없이도 하루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